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앞둔 체코를 찾아서 원자력 동맹 구축을 강조를 했습니다. 체코 대통령은 한국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체코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각각 상대국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한 뒤 인사를 나눕니다. 양국 국가 연주와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고 곧바로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권에서 체코 원전 수주가 수조 원대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순방에 동행 중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산업도시인 풀젠의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거대 야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김건희 여사 또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독한 이 특검 중독이라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석 달 넘게 남은 이 정기국회 기간 과연 이 협치가 가능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성이란 특검 중독, 분별 없는 혈사량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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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은 국정회방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국정농단에 빗대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너무 없다고 10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 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결국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내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엔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동참했습니다. 네 번째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엔 지난 7월에 이어 여당 소속으로는 안철수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 의원은 일방적 특검은 차악이지만 특검을 안 하는 건 최악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 통일 대신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영토 조항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 국가론 주장은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나왔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2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북한이 통일 지우개에 나서고 우리 국민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비현실적 통일 대신 평화에 집중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삭제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습니다. 결국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밝힌 반통일 이국가 선언에 동조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 평화통일은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두 개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에 집을 구입했을 때 등기 이전 과정과 공유 숙박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 관리를 청와대 직원들이 도와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 양평동의 주택입니다. 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7억 6천만 원에 이 집을 샀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는 매입 계약 후 태국으로 돌아갔고 부동산 등기 절차는 당시 청와대 신모 행정관이 담당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대리인으로 적힌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평동 집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양모 전 청와대 행정요원이 다혜 씨에게 3차례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쟁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소유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를 보태 다혜 씨가 양평동 자택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 집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변형된 범죄 수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다혜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기용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체코 순방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 양국 간의 이 원전 동맹 이게 구축될 수 있을지 이겁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나 뭐 있을지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달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체코의 이제 원전 2기 규모로 24조 원 규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계약은 아니고 내년에 이제 본계약. 최종 계약이 3월에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대통령이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두 정상의 받침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방산, 뭐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까지 양국 간의 전략적으로 어떤 서로 어떤 그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만나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얘기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 계약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7월 달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침해 관련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에 있어서는 한미 어떤 관계가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고한 궤도를 이탈한 한미 동맹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체코와의 원전 동맹에 좀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체코 방문 동안 윤 대통령 원전 세일즈 외교를 지금 계속 펼칠 전망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요.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 재검토하라.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걸 꼭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다 보니까 수주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남는 게 있을까에 대한 우려인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 프랑스의 납품 단가보다 절반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중국이 제시한 납품가보다 더 낮다라고 하고 있어서 24조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남는 게 있을까, 남는 장사일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체코에서 제시한 것들이 현지 기업을 이용하고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또 금융 대출 지원 같은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남는 게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에서 정확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조금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짜 뉴스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요, 오는 24일에 만찬 회동을 가지고 의료 개혁 이 문제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한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은 민생입니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가 느끼는 그 민심, 추석 민심, 냉담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당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론조사를 보내줬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원인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의정 갈등이 6, 7개월째 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하고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어느 정도는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2026년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유예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제로 베이스로 하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은 수시 전형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 부분은 건들기 힘든 부분이고 그거는 의료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것도 논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25년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의료계가 원하는 장차관에 있어서 인사 조치 부분 아니면 뭐 수가 부분 아니면 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면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좀 관철시키겠다 그러면서 정부는 25년 관련해서 이것마저 양보하다 보면 개혁이
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25년과 26년 사이에서 25년은 정부 측에 좀 양보하면서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어떤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제안들이 이제 그 24일 만찬 회동 때 이제 그런 것들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4일 만찬 회동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놓고 이 당정 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온 것들이 민주당에 봤을 때는 이게 만남 회동으로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뭐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걱정하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서 같이 활동해 왔잖아요. 전화 한 통해서 대통령실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논의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게 아니 두 분이 밥 먹는다고 했다가 취소됐다가 또 취소 통보를 안 했다가 정말 굉장히 서로 간에 고집스럽고 소통이 안 되고 믿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부가 야당과도 갈등하는데 여당과도 또 여당 대표와도 갈등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급박해야 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3자 특검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마음을 열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너무 외롭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대표가 이왕 됐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화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뭐 한마디 좀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신 상황인데 일단요 이 한동훈 대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데 어제 이면택 의협 회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협의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이 여야정 이 협의체가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과연 대통령실은 이거보다 갈등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정부와 크게 봤을 때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갈등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의료계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계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의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죠. 우리가 볼 때 의사협회라고 하면 가장 중심적인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전공의 단체 박단 전공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기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비판을 하고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에서도 양보하고 뭔가 서로 만나서 서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의료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어떤 가능성을 봤다고 보는 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추석 때 의료 대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협조해주고 의료진,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헌신해서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증 환자들이 동네 병원으로 가고 상급병원의 의료실에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가 가면서 그게 바람직한 의료 체계의 어떤 변화의 어떤 뭐랄까요? 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한쪽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면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담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 늘어나고 지금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들이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를 했죠.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고요. 또 해병대원 특검법 세 번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이 문제는 계속 내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번에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통과돼야 될 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한동훈 대표를 좀 압박하고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길 바랬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상병 특검이 정리가 돼야 되지만이 한동훈 대표도 민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리고 김 여사 문제도 사과라든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길게 보면 여당이나 정부가 이걸 꼭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만 보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좀 다소 좀 성급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생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한동훈 대표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좀 지켜주는 모습일 것 같고 그게 결국엔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좀 아쉽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해서 들리는데 그런데 일단 여당은요 이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효성도 없고 또 이게 김 여사를 향한 이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된 게 우려가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생략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해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할 수도 있고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뭐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서의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직접 사과하는 게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야당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저는 진솔하게 그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이 그겁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KBS에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박절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이 여사에 대해서 좀 매정하게 박절하게 하면 국민들이 도리어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야당이 지나치게 여사를 악마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도 제보 공작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장경태 보좌관이 제보자랑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포커싱이 되면 포커스에 맞추면 나머지는 격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도 조금 강약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김 여사가 뭐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가 2022년입니다. 이 재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이걸 있다고 또 추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제 특권 명분이 늘어났다면서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라인 매체에서 이거 했을 때 이른바 텔레그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텔레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데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 텔레그램에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 공천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전원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영향을 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력서열 1위라고 하는데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요. 컷오프 자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혹을 덧씌우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텔레그램을 실제로 봤다고 하는 분이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이 밤늦게 어제 텔레그램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뭡니까?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인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 판을 끌고 나간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공천에 관여할 듯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혁신당과 관련된 부분이 좀 다음 질문에 여쭙겠고 지금 관련해서 근거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은 뭐 공천 개입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2022년 6월에 어떤 재보궐선거의 공천과 2024년도의 공천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도 공천은 한동훈 대표가 문자 익십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자도 씹었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2022년 6월 공천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해서 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를 이뤄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에 와서 그때가 뭐 좀 과장했다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고요. 이분의 말과 실제 이루어진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힘을 엄청 발휘할 때예요. 당선 직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을 이제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는 걸 그걸 계기로 해서 개혁신당에 가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한반도 평화에도 집중하자 이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지난해 말이죠.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통일이 들어가는 통일역인데 그냥 역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이른바 이제 대표적인 친북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에서 뭔가 해산을 염두에 둔 어떤 조직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임종석 실장 하면 대표적으로 저도 뭐 어릴 때지만 TV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1989년인가요? 임수경 씨가 올라가서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수많은 평양 시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뭔가 본인들의 통일의 물꼬를 텄다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때도 김정은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왜 통일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상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련의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이런 메시지가 통일되는 걸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2030 세대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임종석 전 의원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했다. 네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무력 적화 통일을 통해서 남한을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서 고쳐가 되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유일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평화 통일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2030 세대라든가 또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라든가 일자리 부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현실을 인식하자. 그리고 오히려 평화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가을 무더위 기승을 부렸죠.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폭염 뒤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끼는 상태입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비가 오겠고 중부와 남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까지 이어졌던 가을 무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비구름과 함께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제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대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침수 사고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된 지 2년 만으로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을 들을 예정인데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 직전까지도 기성 인사를 마치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인데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절차가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 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위증 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형을 받으면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오늘 마무리됩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핵심 쟁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죄명은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고 예. 공소 사실은 두 가지죠.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에서 예. 고 김민기 처장에 대해서 나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했는 것이 기억에 반해서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그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 예.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에 대한 어떤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에서 보면은 자연 녹지를 4단계나 어떻게 보면 용도 상향을 해서 네. 특혜를 줬다는 그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종상향에 대해서 예. 협박을 했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어떻게 보면 그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반하거나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 언론 브리핑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본인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입증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네요. 네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경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 구형량 어느 정도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네, 일단 벌금 100만 원이 넘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나올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의 바람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유죄 판결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김문기 처장을 몰랐냐 알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억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야당 탄압이라든가 정적 제거용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네네.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한국식품연구원이 지금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전이 안 되고 네. 용도 변경과 용도가 상향되지 않으면은 실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라든가 VIP 그러니까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빨리 요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중복되어 있어서 저는 무죄 판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유무죄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무적으로 예컨대 이제 입후보하면서 본인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당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을 그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실무의 어떤 그 입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에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예. 향후에 어떤 2027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더불어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고 대선 후보를 낸 정당 같은 경우에도 예. 국고보조금 한 400억 넘는 돈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재판부로서도 유무죄를 판결하고 이걸 100만 원 넘길게 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사법부란 것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좌고우면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기존에 있던 사건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예.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도 있지만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뭐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뭐 10월이 사법 리스크에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심 판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야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응집돼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바로 현실화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또한 위증교사라고 하지만 녹취록을 틀어봤습니다만 뭐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도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왜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 증거 취지인 것 부족은. 같은데요. 예.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사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간의 객체는 어떻게 보면 예. 여성이기 때문에 이 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동선 성폭행이기 때문에 네. 지난 7월 15일인가 그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했는 사건인데 네, 그와 네.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했는 결과 어떤 뭐 그 다른 증거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취지로 했고 예. 실질적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수사가 부족하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네네. 새로 보완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최종 어떤 그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보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입장을 내놨나요? 네, 그러니까 구속돼 있으니까 변호사가 대신 얘기를 네, 한 거고요. 유아인 씨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지는 않겠다.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네네. 이 경우에 무혐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예.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성폭행했는지 대상 특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남성들이 또 있었고요. 또한 유아인 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네. 마약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약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았겠구나라고 해서 아마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최근 발생한 폭탄 호출기 배후로 이스라엘에 지목하면서 보복 공격까지 선언해 양측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엔 전투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날아다니고 도심 곳곳엔 뽀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9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 30여 개와 무기 저장고 등이 폭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이후 벌여온 가자지구 하마스 소탕 작전이 안정화됐다는 판단 아래 헤즈볼라가 있는 북부 전선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ואני מעריך שאנחנו בפתיחה של תקופה חדשה. 이틀간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로 3,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헤즈볼라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지대 이스라엘군 기지를 유도미사일 등으로 타격해 2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ماذا يمكن أن نسمي هذا العمل الإجرامي؟ هو عملية إرهابية كبرى.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최근 헤즈볼라 조직원에 보급된 무선 호출기 삐삐 수천 대가 폭파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이 되면서 양측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간인도 많이 사용하는 호출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건지 국제부 변재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른바 폭탄 삐삐가 헤즈볼라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 경로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폭탄 삐삐가 어떻게 공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폭탄 호출기 잔해로 공급 경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선 호출기 잔해엔 대만 업체인 골드 아폴로 상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 아폴로 측은 해당 기기를 만든 건 헝가리 업체인 BAC 컨설팅이라면서 상표 사용만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AC 최고 경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폭탄 호출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헝가리 정부는 BAC 중개업체이고 제조 시설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만과 헝가리 업체 모두 제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거를 공급을 한 게 된 건가요?
네, 가장 강력한 배후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꼽히는데요.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네. 먼저 레바논 헤즈볼라가 무선 호출기를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과정부터 이스라엘이 개입해 폭탄을 설치했을 수 있습니다. 유통에는 3, 4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폭발물을 설치했을 거란 겁니다. 또 하나는 아예 이스라엘이 외국에 유령 공장을 세우고 레바논에 수출할 호출기를 직접 생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사드 같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정체를 숨긴 유령 회사를 세우고 위장 사업을 하면서 네. 시기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직접 제조 공장까지 유령 회사까지 만들어서 헤즈볼라에 호출기를 공급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대만 상표 호출기를 위탁 생산한 헝가리 회사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신분을 가리기 위한 위장 회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이 직원으로 위장해서 실제 고객을 상대로 호출기 판매를 해왔고 2022년부터 레바논 수출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올해 2월 헤즈볼라 지도부가 위치 추적을 우려해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면서부터 주문을 받게 됐고 탄약과 폭발물을 넣은 폭탄 호출기를 만들어 납품을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주문한 호출기 배터리 표면에 강력한 폭발 물질과 함께 금속 물질을 함께 넣어서 특정 메시지를 보내면 터지도록 설계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이번 공격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때 이번에 헤즈볼라 요원은 물론이고 어린이, 민간인까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호출기는 헤즈볼라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우려스럽습니다. يعني الأجهزة سواء البارحة البيجر أو الأجهزة اللاسلكية اليوم هي موجودة بيد وحدات إدارية ذات طابع لوجستي أو خدماتي وهذا بالتأكيد له تداعيات إنسانية أخلاقية وبالتأكيد يعني الموضوع العسكري يعني موضوع مختلف تماما.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용 물건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직 배후가 드러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호출기 테러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변재영 기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경남 거창군 가막산에서 방문객들이 보라색 아스타꽃을 감상하는 장면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절기상 추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들판에는 가을 풍경이 조금씩 펼쳐졌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직 햇볕이 뜨거워서 방문객들이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가을의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는데요. 서울 도심에 있는 올림픽공원에도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추분을 앞두고 경기도 여주에서는 가을거지 벼베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완연한 가을 풍경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기온이 좀 낮아지는 건가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비가 그친 뒤에는 드디어 가을 날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전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가을은 색깔이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이번 가을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장흥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으로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는 8도 정도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과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